교육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합니다. 예, 지금 1시간이죠. 이제 8시 50분까지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뒷북치는 기분이 드네요. 아시다시피 6월 동시개헌은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내일까지 국회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일 야 3당은 일제히 불참 의사를 밝혔어요. 그래서 표결 자체가 불성립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대통령 개헌안은 이제 끝이 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된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현재 구성상 헌법 요건에 따르면 국회 제적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00명만 반대하면 부결을 시킬 수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이 두 당이 다 100명을 넘어갖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개헌에 성공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보는 것밖에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을 다 설득을 하고 연합을 해도 200석이 안 돼요. 자유한국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당이 합의를 봐야 되는데 두 당은 권력구조, 이른바 정부 형태에서 격돌했죠. 그래서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은 뭡니까? 이원 집정부제, 그러니까 대통령제와 국무총리제의 결합이죠. 그래서 행정부내에 투톱이 있는 거죠. 이원이 있는 건데요. 국민 직선의 대통령은 외치를 담당하고 우리나라에서 외교안보 통일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도 만만치 않은 일이긴 해요. 그리고 이 일은 약간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인식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 직선 대통령의 큰 정당성을 가지고 약간은 초당적으로 국가원수지위를 겸하면서 나가고 그 대신 내치, 이른바 경제, 환경, 교육, 이쪽은 이제 국회가 선출을 하자. 그래서 국무총리를 국회가 선출하고 국회에 책임지게 하자. 그래서 대통령제와 내각 책임제의 혼합형이죠. 어떻게 보면 대통령제 안에 내각 책임제. 이런 것을 이제 주장한 거고,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주장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그 개요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미 대통령은 개헌안을 내놓은 상태고 자유한국당은 고작 대강안이라고 그래서 조문화되진 않고 대강만 드러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부 형태에서 전혀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어떤 실질적인 논의도 하지 못한 채 기본권 편이 됐든 경제헌법 편이 됐든 지방분권 헌법 편이 됐든 실질적인 논의를 하지 못한 채로 그냥 6월 동시개헌은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도대체? 지금 헌법의 계기는 사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공한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제 내일 모레면 그만두시는 분인데 2년 전에 임기 개시 연설에서 개헌을 주창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다 찬성을 했습니다. 한 90% 정도가 개헌의 필요가 있다고 그랬고요. 그러나 국민들은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국민들은 당신만 하더라도 아직 박근혜 탄핵 사태가 일어나기 전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또는 다른 쪽에 국회의원 10명에서 20명쯤 거느린 국회 호족들이죠. 정파 보스들이 권력 연장과 권력 분점을 위해서 내각 책임제적
그러니까 이원집 정부를 포함한 내가 책임자적 개헌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전혀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개헌안을 내놓게 했던 그 동력은 촛불시민혁명에 있지 정세균 국회의장 등 기존 정치인들의 개헌 제안에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볼 때 문제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현 20대 국회는 촛불혁명 이전에 구성이 됐잖아요. 2016년 4월 13일 날 구성이 됐는데 이때 이른바 야당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절묘하게 지금의 국회 형태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당시 새누리당은 과반수 정당이 소수 정당이 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광주를 잃었지만 전국 정당화가 됐고 당시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호남에서만 이기고 전국에서 패배하면서도 38석인가 9석을 갖게 되고요. 비례에서 2등을 했죠. 그렇죠. 비례에서 2등을 하고 정당 투표에서 2등을 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뽑아주고 정당 투표로는 안철수를 보고 뽑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인데 아무튼 그래서 황금 분할을 이루어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국회는 지금의 민심하고는 아주 괴리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의 민심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취임 1년 동안에 한 번도 빠짐없이 65% 정도를 유지했잖아요. 65%에서 85%를 왔다 갔다 하는 압도적인 지지 국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대 야소 민심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여대 야소 민심이에요. 그런데 20대 국회는 여소 야대거든요. 이 괴리를 극복을 못해서 결국은 촛불혁명발 촛불헌법 개헌이 이제 좌초됐는데요.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촛불 민심에 직접 아마 호소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시민 주도, 우리나라 개헌 운동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시민 주도, 시민 참여 개헌을 추진했어야 될 거예요. 방법론적으로. 그럴 때만이 현재의 개헌 비토권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 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극복하고 나름대로 유의미한 촛불개헌, 촛불헌법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상의 개헌 절차에 비춰볼 때 이 자유한국당의 개헌 비토권이라든가 이것은 워낙 강력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법적 권한을 정치적인 시민의 힘으로 정치적으로 압도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약 70-80% 정도가 동의하는 헌법안을 만들어냈어야 돼요. 그것도 우리들이 만들어냈다. 촛불 시민혁명의 성공에 이어서 또 조기 정권 교체의 성공에 이어서 우리들이 만들어냈다는 주인의식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절차와 과정을 밟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마 그래야지만 이 촛불 시민혁명이 요구하는 제도적 개혁, 구조개혁을 담아내는 그런 개헌과 개혁 입법들이 가능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만이 아무튼 자유한국당의 몽리라든가 국회 선진화법상의 어떤 소수 정당의 특권 이런 것들을 타고 넘을 수 있는 민심의 파도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결국은
그냥 실패한 거죠. 대통령이 개헌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보기 좋게 표결조차 국회에서 거부당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고요. 말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번 개헌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었을까? 이제 이 문제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치와 분권이라고 그러고 있죠. 근데 저는 헌법은 근본적으로 권력 구조에 관한 겁니다. 그 권력 구조는 네 가지 차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차원은 주권자와 정부 사이의 권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는 문제거든요. 그럼 현재 주권자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주권자에게는 기본권이라는 이름의 인권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인권 중에 가장 중요한 인권이 정치 인권이죠. 왜냐하면 참정권이야말로 다른 모든 인권을 실효성 있게 만들 수 있는, 정치 기제를 통해서 실효성 있게 만들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결국 참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모든 권한은 지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고 불리우는 정부에 위임된 상태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어떤 경우에도 법률안 하나를 발의한다든가 표결한다든가 할 수가 없고요.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표결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판결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법, 입법, 행정권을 완벽하게 대의정부에 위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헌법 개헌에 있어서는 이 국민 주권자와 대의정부 또는 정부 사이의 권력 구조를 주권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른바 직접민주주의적 권리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데 큰 의미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국민 발안, 국민 표결, 국민 투표라고도 할 수 있고요. 국민 소환제입니다. 그죠?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는 국민 발안권은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국민 개헌 발안권은 없고요. 국민 입법, 그러니까 국민 법률 발안권만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국민 투표권은 확대시키지 않았습니다. 전혀 확대를 안 시켰고요. 국민 투표권이라는 건 국가의 주요 정책이나 국회가 막 통과시킨 법안을 국민의힘으로 비상제동을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 몇십만 명이 신청을 할 경우에 국회의 신규 입법을 비토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건데, 이런 국민 표결권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고요. 국민 소환권은 국회의원 국민 소환권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방안을 법률에 위임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법률에 위임한다는 건 국회의원들한테 위임한다는 뜻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자기 파면 조건을 입법하라고 위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입법하겠습니까? 어렵게. 파면 조건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겠죠. 가급적 파면당하지 않도록. 이게 자기 대리 문제예요. 이게 쌍방 대리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이 자기 이익을 대리함과 동시에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익을 대표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기 이익을 대표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 안에다가 이 부분의 기본 원칙을 박아놨어야 돼요. 근데 문재인 개헌안에서는 그 부분이 빠져 있죠. 아무튼 주권자와 대의정부 간의 권력 배분을 주권자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바꿔야 된다는데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은 국민 소환에 대해서도 별다른 얘기가 없었고 국민투표, 국민발안, 특히 개헌 발의안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치권은 아직도 제도 정치권은 아직도 민심과는 매우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했습니다.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그때 국민투표권 개헌 발의 국민투표권은 84.5%가 찬성하는 걸로 나왔고요. 국민의 개헌 발의권도 80%가 찬성하는 걸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개헌 안에도 이것은 등장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큰 틀의 사회적 합의는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민심과의 괴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얘기가 좀 두서없이 가지만 할 수 없이 얘기가 나올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자, 개헌 발의권을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이번 대통령 개헌안의 실패의 큰 이유입니다.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헌 시민사회가 일제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미적지근한 지지 이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전투적 지지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전투적 지지를 보내야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반대 세력들을 굉장히 강하게 압박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행위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개헌 발의권을, 국민 개헌 발의권을 인정하지 않은 데 있어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은 국민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헌법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법이에요.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주의에 의한 민주주의의 법입니다. 인권을 위한 인권에 의한 인권의 법이에요. 사실은 헌법은 매우 독특한 법이거든요. 나름대로 국민이 최종 국민 투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법은 오직 헌법밖에 없잖아요. 다른 모든 거는 국회에서 방망이 3번 두들기는 것으로 끝나는데 국민 투표를 하잖아요. 이런 국민의 법이라는 성격상 국민들이 필요로 한다. 일정 국민들이. 지금 그 개헌 자문위원회에서 3%의 국민이, 유권자의 3%, 그 4천만이 유권자니까 3%면 120만 명이에요. 12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해서 특정한 개헌안을 제시하면 그 공식 발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자문 뭐죠? 이름이? 대통령 자문 정책위원회. 거기서 주도했던 대통령 국민헌법자문위원회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것을 제안했는데 청와대에서 일주일 정도 갖고 있으면서 뺐습니다. 청와대는 왜 뺐느냐? 왜 뺐을까요? 왜 그럼 다른 정당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을까요? 청와대가 뺀 이유는 우리나라 시민사회 전통이 굉장히 강한 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개헌 발의권을 우리 국민에게 발의하면 우리 지금 촛불혁명을 한 시민의 저력이라는 게 아마 개헌안을 쏟아낼 겁니다. 실제로 개헌안을 쏟아내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권한이 워낙 제왕적이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의 제왕적 지위를 입법으로, 법률로 국회에서 통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자기 목에 방울을 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헌안으로, 국민 개헌안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염동열 의원 등 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죠. 그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가장 큰 제도적 이유는 무기명 투표를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포동의안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특권 아닙니까? 국회의원의 특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엄격하게 해석해서 최소한도 발의돼야지만 법 앞에 평등이라는 이상이 달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정치적 박해로부터의 보호가 유일한 정당성인데요. 그러면 이것이 정치적 박해에서 비롯된 수사와 기소다 이런 생각이 들면 또 거기에 기초한 구속 동의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반대하면 되죠. 아주 떳떳하게 반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명 투표를 하면 좋은 거죠. 근데 무기명 투표를 하면 무책임 투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기명 투표는 무책임 투표다가 저의 명제인데요. 이런 거 당연히 우리가 법을 고치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입법 발의안을 내든 개헌 발의안을 내든 국민이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아우성을 해도 국회에서 입법으로
바뀌긴 굉장히 어려워요. 국회법상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기명 투표를 하라고 바꾸는 걸 국회가 할 것으로 기대하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죠, 우리가. 근데 청와대에서는 아무튼 국민의 개헌 발의권을 인정할 경우에 굉장히 많은 개헌안이 대두되고 그것이 정치를 좀 불안정스럽게 그때그때 대치 전선을 형성하면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정확한 이유 몰라요. 다만 추측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권리고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배제했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약간의 권력의 논리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과연 국민의 논리인지 아니면 권력의 논리인지가 굉장히 불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의권은 그래서 인정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민 대표로서의 발의를 한다지만 어쩔 수 없는 행정 수반, 최고 권력자로서 발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여러 군데서 감지가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같이 인격이 훌륭한 분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어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착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양반은 촛불혁명이 낳은 첫 번째 촛불정부의 촛불 대통령으로서 촛불헌법을 만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적용받길 원했어요. 이게 참 갸륵한 생각이지만 어떤 이제 딜레마가 있냐면 자, 촛불헌법 안에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 개헌안에 보면 부칙 조항에 말이에요. 이제 공포 조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발효 조항이. 거기에 보면 이 개헌안은 공포 즉시 발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6월 동시 개헌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럼 6월 13일 날 국민 투표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름 안에 공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늦어도 6월 말 이전에 발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권력 구조까지도 다 발효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어떤 딜레마가 생기겠어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자,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한다는 뜻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한다는 뜻이에요. 법관의 독립을 강화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뜻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적 권리를 강화한다는 것까지 포함할 수가 있어요. 또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것도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갖는 행정권을 뺏어오는 거니까요. 조금씩 잠식해오는 거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국회와 대통령의 권력 관계이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당장 금년 6월 말부터 지금 이 헌법의 적용을 받게 생겼는데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지금 당장 여소야대 국회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한나라당이 아니라 뭐죠? 자유한국당이 몇 석을 갖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민주평화당이라는 정당이 캐스팅 보트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도, 바른미래당이라는 정당이 캐스팅 보트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도 전부 다 전략적 속셈을 갖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정치적 행위자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것만큼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성인군자도 아닐진데 그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객관적으로 최적화된 수준만큼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거나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킬 수가 없다는 뜻이죠. 이거는 대통령 스스로도 이걸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대통령의 참모들과 여당 입장에서 보면 미친 짓이라고 하면서 말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 결과가 여러 군데서 보여요. 사실은. 단적인 예가 대통령의 권한 중 가장 큰 거가 임명권이에요. 대통령이 뭐
법 집행권은 대통령이 안 갖고 있는 겁니다. 법 집행권은 철저하게 장관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법률의 집행권은 장관이 갖고 있어요. 그 주무부서의 장관이.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 장관을 임명할 권한밖에 없는 거예요. 임면, 그죠? 임명하고 면직시키는 권한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인사권이 대통령의 권력 중에 가장 센 권력이에요. 줄 세우는 권력입니다. 그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그 밑에 와서 줄을 쓸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적재적소에 나라의 인재들을 배치해서 이 사람들이 법을 잘 집행하게 하고 대통령 큰 방향만 돌보는 게 맞는 것이죠. 전략적으로도 시간의 전략적 관리라는 차원에서도 맞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 대통령 임명직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이라는 게 5자리밖에 없습니다. 헌법기관입니다. 다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관위원장,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 중에 행정부 인사는 2밖에 없는 겁니다.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나머지 약 30개 정도 되는 자리에, 그러니까 모든 국무위원과 몇 개 더 국가인권위원장을 포함한 몇 개 자리해서 30여 개의 자리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이건 국회 동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려도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 강행을 해왔죠,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이 국무위원,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 대상을 다 국회 동의권 대상으로 바꾸는 거였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른바 권력기관장으로 불리우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 요건을 좀 높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대 야소인 경우에 한 당의 찬성으로 권력기관장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권력기관장에 대해서는 야당의 비토권 정도를 부여하는 정도로 강화시키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제왕적 대통령의 지위를 낮추려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돼 있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겠습니까? 본인이 적용받기 때문일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롤즈라고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 사람이 사회계약론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조건 중에 하나가 이른바 무지의 장막을 써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누군지, 자기 이해관계가 뭔지,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 몰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다만 사회과학, 인문과학, 자연과학은 다 통달해야 돼. 그렇지만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야 돼요. 그래서 가면을 딱 벗었을 때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20대인지, 내가 80살인지, 내가 아니면 태아인지, 내가 유색인종인지, 유색인종에서도 어떤 인종인지, 뭐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났는지를 포함해서 다 어떤 지역에 태어났고, 그죠? 내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지 작게 한 사람인지, 돈이 많은 사람인지 작은 사람인지, 덕이 많은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이런 걸 자기 정체성 전혀 안 가진 채로 해야지만 중립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봤잖아요. 객관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봤는데, 이번에 개헌안을 만들 때는 결국은 바로 발효 시점을 공표 즉시 바로 금년 7월부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갖다 준 무지막지한 왜곡 효과들이 있다고 봐요. 검증되지 않았고 누구하고 토론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는데 저는 뭐 거의 100% 확신하고요. 이 부분을 바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소한도 21대 국회에서부터 적용된다 이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1대 국회는 대통령으로 보면 4년차, 임기 4년차를 돌입할 때 치러지게 돼요. 21대 총선이. 이거는요, 통상적인 정권의 관점에서 보면 정권의 무덤 선거예요. 중간 선거는 중간 무덤이거든요, 원래. 어떤 대통령제에서도 의석을 여당이 잃지 얻는 거는 미국 100년 역사에서 3명밖에 없었어요. 단 한 석이라도 얻은 대통령은. 그 정도로 이제 힘든 선거거든요. 더군다나 이거는 5년 임기에서 3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만 3년이.
2년도 아니고 이러면 이거는 정말 그 정권 심판 선거밖에는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이럴 경우에 대부분 지금까지로 보면 아무리 정권 초년에 뭐 7, 80%, 90%를 달렸어도 4년 차에 3년 차 말에 50% 넘는 정권 사실 상상하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라당, 자꾸 한나라당이다. 자유한국당도 한번 해본만 한 거예요. 21대 국회부터 적용시키자는 거는.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봉하마을도 이 좋은 성적표를 갖고 찾아뵙겠다고 선언했잖아요. 딱 이번이 끝입니다 하고 당선된 직후에 갔다 오고는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 결길 갖고 지금 만 1년을 75%를 넘는 고공행진 지지율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이쪽 입장에서도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사회 지배 권력 구조를 한번 확 바꿔보겠다. 촛불혁명의 민심이 아직 덜 사그러졌을 때를 이용해서 지방 권력은 물론 국회 권력까지도 한번 확실하게 바꿔보겠다는 결길 가지고 계속해서 개혁 정권의 성격을 잘 관리해 나가면 한번 해봄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2년 후로 적용 시기를 미루든가 아니면 다음 정권으로 미루면 되는데 다음 정권으로 미루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아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촛불헌법을 만든 사람일 뿐만 아니라 훨씬 좋은 헌법이잖아요. 권력 균형과 견제가 훨씬 더 도모된 헌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헌법을 첫 번째 적용받는 좋은 대통령이 되고 싶었을 것 같거든요. 사실 본인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보장받는 지금 헌법이 좋죠. 이른바 흔한 말로 통치하기에는. 그렇지만 스스로 절제하는 모범을 보이고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는 모범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가 운영 전체 차원에서 내가 촛불 헌법에 적용을 받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다음 정권으로 미루는 건 상상해 본 적이 없었을 것 같고요. 21대 국회부터 해도 2년을 적용받는 거 아닙니까? 말년 2년을. 그렇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공포 즉시 발효 시점을 정함으로써 나는 많은 것이 사실상 어그러졌다 이렇게 봐요. 이 자기 대리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권력자의 자기 대리, 권력자의 공익 대리, 국익 대리가 아닌 자기 대리의 자기 사익 대리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스멀스멀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건 국회 차원에서 봐도 그렇고 여당 차원, 야당 차원, 대통령 차원, 심지어 대법원 차원에서도 이번에 관철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대법원의 가장 큰 문제는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장은 전 세계 대법원장 중에 이런 권력자가 없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법관, 시군구 법관까지 포함한 3,100명의 법관에 대한 완벽한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시군구 법관에서 대법관까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이 없으면 대법관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대법관이 되고 싶은 법원장, 고법부장 이상들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100% 대법원장한테 잘 보여야 돼요. 1차 관문 아닙니까? 이걸 누가 보장하냐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요. 원래 제3공화국 헌법만 하더라도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은 법관 추천에 의해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대통령이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방식으로 바꾼 거거든요. 이거는 대법원은 말이에요. 전원합의체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모든 대법관이 모여서 이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하잖아요. 판례 변경을 한다든가 할 때 이 중요한 사건에서 대법원장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게 돼요. 대법원장은 n분의 1이 아니고 대법원장과 이렇게 둘러앉은 대법관들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제청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대법원장의 은혜를 입어서 제청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정말 중대한 사건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대법원장의 견해가 뚜렷해. 그럼 내가 대법관 시켜줬는데 그래도 임기 중에 한 두세 번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되게 인지상정으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선 무효 소송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법관들이 대법원장 양승태의 눈치를 보면서 무효 소송을 4년 동안 심리 않고 뭉개고 있다가 탄핵이 되니까 이미 대통령을 직위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소송에 실익이 없다,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시켰어요. 이 사람들 다 탄핵됐어요.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탄핵의 정치학이 대단히 복잡해서 더군다나 대선 무효 소송에서 탄핵을 하려니까 국민의 역풍을, 민심의 역풍을 걱정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 요건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4.13 총선 이후에는요 완전히 갖고 있었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발의를 못했죠. 탄핵 발의가 간단하죠. 국회에서 3분의 1이고 그리고 그죠. 대통령만 탄핵 발의를 하려면 과반수, 발의는 과반수고 소출하려면 3분의 2잖아요. 그런데 3분의 1, 2분의 1로 줄어들거든요. 대통령이 아닌 공직자, 그러니까 대법원장, 대법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쨌건 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적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려면 반드시 헌법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보면 이 부분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과도하게 사랑을 받기 때문이에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섰거든요. 이건 촛불혁명의 덕이에요. 촛불혁명이 없었던들 9개월 조기 대선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9개월 먼저 대통령 취임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작년 9월이니까 당연히 박근혜 임기 도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을 다 박근혜가 임명할 뻔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기 대선으로 둘 다 문재인 대통령에 관하게 됐어요. 지독하게 운이 좋은 거고 정말 촛불 시민들의 위대한 산물인데요. 그 결과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창립 멤버이고 회장으로 사법개혁의 가장 앞자리에서 지도자 노릇을 했던 지도자 역할을 했던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일약 대법원장이 되는 이변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이 대법원장이 되니까, 그리고 대통령 민정비서관실에서 이 개헌안을 주도하는데 여기에 이제 민정비서관이 누굽니까? 비서관은 이제 판사예요. 판사 출신. 이름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간 이 양반도 이제 국제인권법연구소 출신의 부장판사 김영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굉장히 열정이 높은 사람이죠. 사법부 사표를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청와대에서 측면 지원할 생각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맡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끼리 이제 논의를 했겠죠. 이분들끼리의 논의 결과는 아무튼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그냥 놔두는 걸로 된 거거든요. 그 왜 그랬느냐? 우리가 아니에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동안은 대법관을 제청할 때 어떻게 했냐면 형식적인 기구가 있었어요. 위원회를 만들어 놨는데 이 위원회에서 쇼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 내외로부터 다 추천을 받았어요. 대법관 후보 적격자를 추천받았어요. 그래서 그럼 한 5, 60명이 늘 모여왔어요. 그럼 여기서 한 10명 정도로 압축을 해줘요. 그러면 이 멤버에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장이 마지막에 자기 리스트를 딱 줘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준 리스트는 반드시 최종 후보자 명단에 들어가도록 법에 돼 있어요. 그 합의법이지, 대법원 규칙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위원회는 다 허수아비 위원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 5명을 출연해도 이 대법원장 리스트 2-3명을 주면
그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대법원장은 자기가 리스트 중 그 중에서 뽑는 거거든요. 언제나. 그러니까 앞에 절차는 완전 허수아비예요. 사실 나는 이거에 너무너무 분노했습니다. 이 과정에 대법관도 하나 참여하고 있고요. 일반 부장판사급도 하나 참여하거든요. 그리고 사회 명사들이 다 참여하고 대한변협회장, 뭐 로스쿨 학장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이 명사들이 다 참여하는데 이 사실을 다 아는데도 한 번도 바깥에서 폭로하거나 바깥에서 말이 안 된다고 절규하지 않았어요. 이걸 제도 개선책을 내부적으로라도 조용히라도 제안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쇼에 동원됐다가 사라지고 만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마지막에 자기 대법원장 리스트를 안 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로 중립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또 눈 가리고 아웅인 측면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위원회 구성의 반이 대법원장 인물로 되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법률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법원조직법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안 했느냐? 사실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자, 대법관의 재청권과 법관 인사권을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건 넌센스예요. 이건 제왕적 대법원장만 통제하면 정권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승진하려면 누구든지 꽃보직으로 가서 경력관리를 받고 승진을 하려면 반드시 대법원장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인사권자 눈치, 대법원장의 위임을 받은 소법원장, 지방법원장, 뭐 고등법원장 이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제왕적 대통령 해먹기 편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은 반드시 절차 위반을 하게 돼 있잖아요. 급하잖아. 권력이 좋으니까 그냥 의법분, 통법부 만들고 막 지멋대로 막 4대강 사업 같은 거 하거든요. 막 환경조사 제대로 안 하고 해. 뚝딱뚝딱 규정 만들어서 합니다. 그러면 이게 반드시 사법부에 가요. 사법부에서는 이게 정말 정권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시 대법원장의 뜻에 따라서 한번 봐주는 거죠. 대통령 한 두세 번만 봐주면 되잖아. 꼭 봐줍니다. 지금까지 100% 봐줬어요. 결단코 봐줬어요. 그게 제왕적 대법원장의 힘이거든. 근데 제왕적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대법관 재청권에서 시군구 판사 임명권까지 이른바 법관 인사권 과 사법행정권을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당연히 제3의 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3의 헌법기관을. 그래서 그걸 최고사법위원회, 최고사법평의회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거의 모든 나라의 헌법에 그 사법행정권, 특히 법관 인사권을 갖고 있는 헌법기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만들 경우에 지금까지는 대법원장이 독식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법관들만 이제 좀 더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을 민주화해서 전체 법관 대표자 회의가 갖는다든가 하면 대단히 민주화되잖아요. 이걸 바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제3자의 침입을 봉쇄하는 것이죠. 그럼 제3자 중에는 누가 있겠어요? 뭐 검사도 있겠지만 변호사가 있죠. 그다음에 법학 교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일반 시민, 사법 소비자 대표는 왜 없어야 됩니까? 그죠? 근데 일반 시민을 대표하려면 국회가 들어오게 돼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국회에 또 간섭을 배제한다든가 이런 게 너무 싫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약간 개혁에 대한 신뢰, 개혁 의지에 대한 신뢰, 또 이런 제3자 개입에 대한 깊이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개헌안이 그대로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자기 당사자성의 문제거든요. 이것을 공론화하지 못하고 몇 사람들이 현재 상태에 대한 과도한 신뢰의 결과로 이렇게 기존에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공론이 모아졌던 전문가들의 견해가 모아졌던 거에 대해 역행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발효 시점이나 전부 다 자기들이 쌍방대리의 문제가 굉장히 강하게 배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얘기가 굉장히 돌고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 얘기, 두 번째 얘기까지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 구조에서 첫 번째 차원은 정부와 주권자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기본권을 강화하는 것이, 또 참정권을 강화하는 것이,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적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이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권 강화, 또 직접 민주주의적 권리 강화, 이것은 다 첫 번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의정부 안에 세 개의 브랜치가 있잖아요. 행정, 입법, 사법부. 이 안에서의 문제점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로잡으려면 입법부에, 대통령에 관한 축소하고 입법부에 관한 강화하고 사법부 독립 및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은 강화해줘야 된다. 얘기하는 과정에서 대개 다 다뤄졌죠. 세 번째 권력구조 개편의 차원은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이번에 굉장히 강조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이번 개헌의 가장 중요한 의미로 사실상 내세웠단 말이죠. 뭐 지방자치분권회의라는 제2국무회의 성격을 신설하는 방안서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고 제대로 명칭을 부여하고 그 명칭변화에 걸맞게 지방입법권, 지방재정권, 지방행정조직권 등을 지방재정권까지 4대 지방정부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일단 헌법안을 내놨어요. 이 헌법안에 대해서 또 지방자치 분권을 강화하자고 아주 목을 빼고 기다렸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근데 대단히 불충분하고 사실상 대단히 어렵게 만들어놨다는 원성이 자자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으로부터도 절대적이고 전투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 또 한계가 있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방향 하나는 제대로 설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지방자치 입법도 그 중에 하나예요. 국회를 통해서 입법을 하잖아요. 지방정부의 권한을 이제 강화시켜 주려면 다 국회 입법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국회라는 건 아시다시피 중앙정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3대 편향이 있어요.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의 사이에선 중앙 권력 편향이 있고요. 주권자와 대의정부 편에서는 대의정부 편향이 있죠. 본인이 대의 권력 중에 제일 큰 거니까요.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서는 입법부 편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 3대 편향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건데, 이런 국회의 편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은 전부 다 국민들의 입법 발의권과 개헌 발의권 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헌 절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헌법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개헌 절차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주 풍부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 대통령 개헌안은 물론이고 어떤 정당의 개헌안에서도 개헌 절차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단히 박약해요. 이건 국민 주권자에 대한 존경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법의 주인이 국민이라면 헌법을 누가 고칠 권한을 갖고 어떤 원칙에 의해서 고칠 권한을 가질 것이냐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미국 헌법이 대단히 재밌거든요. 50개 나라 헌법이 있는데 50개 주 헌법마다 다 달라요. 근데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것만 두세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거가 있어요. 헌법을 바꾸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국회 아니면 대통령만 발의권을 갖잖아요. 국민 발의권이 없잖아요. 미국의 연방 헌법과 미국의 50개 주 헌법에서는 미국의 연방 대통령이나 미국의 주지사, 우리나라 대통령에 해당하는 이 주지사는 헌법 발의권이 없습니다. 권력기관, 1인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정당의 대표를 겸하고 그래서 여기는 당파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예 주지를 않는 겁니다. 또 권력자이기 때문에 권력 편향 개헌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서 아예 원천 배제하고요. 이제 국민 대표 기관인 의회가 발의권을 갖는 건 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국민이 주인일 때 국민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국민 대표자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3분의 2 제적 3분의 2 요건 같은 걸 부과하는 이유는 국민의 최대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라는 뜻이니까 뭐 나름 의미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제적 3분의 2 요건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개헌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헌법이 신주단지도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문서도 아닌데 10계명도 아닌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당장 고쳐야 되는 헌법안들이 있거든요. 헌법 조항 중에 이거는 잘못됐다는 게 모든 사람들이 합의 볼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30년째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의권을 이제 발의를 좀 쉽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선 그래서 나온 것들이 국민 개헌 발의권이에요. 아까처럼 유권자의 3% 이상이라든가 이런 요건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미 제3공화국 헌법 60년대를 지배했던 우리나라 제3공화국 헌법에서도 50만 표 이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당시 우리 국민이 한 3천만밖에 안 됐으니까 뭐 50만 표였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유신헌법이 강탈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마땅당 아니에요, 진짜로. 헌법 국민 개헌 발의권을 돌려주는 것은 유신헌법 잔재의 극복, 박정희 체제의 극복에도 아주 연동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만으로 안 돼요.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주의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헌의회를 소집하게 돼 있어요. 주의회가 개헌의회 소집 여부를 결정해요. 그렇게 해서 주의회가 직접 개헌 작업을 주도해도 되고 개헌의회를 따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왜냐하면 개헌 작업은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집중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회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입법, 행정부 감독 뭐 이런 다단한 일들이 복잡다단한 일을 갖고 있어서 개헌 작업에만 시간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 개헌의 필요가 있을 때는 특히나 개헌의회를 따로 구성하도록 의회가 결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약 230회가 넘는 총 230회가 넘는 주 개헌의회가 구성이 된 바가 있어요. 200년 동안 말이죠. 그리고 주 개헌의회의 선출 여부, 구성 여부를 주의회에 정하니까 또 이게 정쟁의 대상이 되잖아요. 꼭 이게 시민들의 의도하고는 동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민심하고는 아무래도 거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가장 앞선 주에서는 이렇게 해놨어요. 매 10년마다, 매 15년마다, 매 20년마다 개헌 논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개헌의회를 선출할 값쇼 이런 국민투표를 묻게 돼 있어. 국민투표에 부의하게 돼 있어. 이게 재밌는 거죠. 그죠?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10년, 15년, 20년 만에 무조건 국민투표에 부의돼서 국민들이 만약 70%가 개헌하자 그러면 개헌의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 같아요. 주기적으로 전면 개헌의 필요성 여부를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는 거죠. 괜히 뭐 국민 서명을 뭐 100명, 100만 명, 200만 명씩 받을 것도 없이 왜 시민들 괴롭힙니까? 이렇게 15년에 한 번 정도씩 하면 되지. 그죠? 15년이면 사람들의 문화 스타일, 생활 스타일, 가치관, 과학기술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요새 또 워낙 급변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기에 맞춘 헌법 주기도 개헌 주기도 좀 짧아져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15년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또 어떤 헌법, 플로리다 헌법으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는 아예 20년마다 전면 개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헌법에 박았어요. 그 대신 임명직으로 주지사가 임명의 원칙도 정해놨죠. 그거 거의 3부 구성주의로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개헌을 20년마다 무조건 추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로부터 제안받아서 그 위원회에서 한 개 한 개 다 검토해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바로 그런 것들 모아서 국민투표에 구애해요. 우리나라 국민투표는요 사실 요식행위예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제적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한 건데 이게 더군다나 막 1개 조문이면 반대할 수 있어요. 근데 막 10개 조문, 20개 조문이라고 쳐봐요. 또 한 7, 8개 조문인데 한 개는 좀 의심스러운데 6개 너무 좋아. 이럴 때 고민되죠, 사실. 그죠? 하나는 약간 의심스럽고 논쟁적인데 6개는 굉장히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 찬성하시겠어요? 반대하겠어요? 찬성하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반대해야 맞는 거거든. 원래는 하나라도 잘못됐다 싶으면 반대해야 되거든요. 자기 관점에서. 근데 사실 찬성하게 돼 있거든 이게. 이런 것들을 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개헌은 반드시 지금은 통째로 찬성하게 돼 있어요. 개헌안이 100개가 올라와도 국회도 통째로 부결인지 찬성인지 정해야 되고요. 이게 그렇게 해서 국회를 통과해서 국민투표에 오면 국민도 통째로 찬반만 표시할 뿐이에요. 원래는 한 개 한 개를 해야지 맞습니다. 그리고 개헌안 중에는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가 뭐 크게 보면 다 있는데 그렇지만 좁게 봐서 논리적으로 같이 가는 것들은 드물어요. 같이 가는 것들은 같이 한꺼번에 찬반을 표시하게 하고 같이 가지 않아도 되는 것, 따로따로 성립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따로따로 해서 찬반을 표시하게 하는 게 국민투표를 더 실제로 하는 방안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국민투표 절차, 개헌 절차와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쟁점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종종과 똑같게 온 게 이번 개헌안이에요. 그리고 다른 정치 세력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우리 국민들의 실력을 굉장히 얕잡아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못 해주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큰일 났네요. 5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제 본론을 들어가야 돼요. 이제 네 번째 개헌 권력구조 개편은 국가와 시장 권력이에요. 국가와 사회경제 권력.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정치 공동체잖아요. 이 정치 공동체와 특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따르게 되어 있는 정치 공동체의 권력, 국가에게 위임된 정치 공동체의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회경제 체제 안의 사회경제 권력이 공동성과 공익 사회정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또 지도할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는 특히 분단체제뿐만 아니라 재벌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경제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또 사회경제권의 이름으로 특히 사회경제권 안에 보면 권리에 훨씬 미달하는 노력 의무들 이른바 강령적 조항들이 많아요. 특히 국가에만 일방적으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시민에게는 그 반사이익으로 권리까지는 이르지 않는 그 정도의 이제 강령적인 조항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다 국가 권력과 여타 사회 경제 권력 또는 국가와 시장 간의 권력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개헌에서 내 삶을 바꾸는 개헌이라고 해서 우리가 촛불혁명 가운데 젊은이들이 나의 구체적 삶을 바꾸는 국가가 돼달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구성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경제헌법은 그대로 놔두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묵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헌법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왜냐하면 너무 논쟁이 돼갖고 논쟁이 되는 순간에 빠지게 되니까, 아예 개헌안에서 삭제되는 비윤을 맞게 되니까 여야 합의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돈 다 치러 갔는데 이것이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바람에 불가피했던 현상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번 촛불 개헌에 걸맞은 헌법 내용이 되려면 20대 국회에서 촛불 민심을 반영하는 국회 구성을 이뤄내서 이 부분에서도 경제민주주의에서 아주 세계적으로 모범 가는 그런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4대 권력 구조 개편에서 대한민국은 특히 촛불 시민혁명을 성공시킨 우리 대한국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헌법을 만들어낼 역사적 책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시대적 책무를 갖고 있고 국제적 책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제3세계 국가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개도국들, 이행기 국가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위대한 촛불혁명이 어디까지 실질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그래서 얼마만큼이나 동방의 등불에서 일정한 모범과 자극을 또 전거를 얻을 수 있을지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요? 목 빼고 기다리고 있다고 나는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이 아시아 인권운동가들을 만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아무리 헌법을 만들어 봐야 대단한 헌법을 만들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뭐 조금의 없는 것보다 나은 헌법은 가능하지만 썩 나은 헌법을 만들기는 국회 구성상 뭐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의 개헌 무산 국면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저는 촛불 개헌은 침몰하지 않는다가 또 저의 명제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문재인 개헌안은 일정한 역할을 했습니다. 적어도 이번 국면을 통해서 나온 단 하나의 조문화된 개헌안이었어요. 그리고 상당한 정도로 좋은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였습니다. 일부 그런 이제 자기 대리의 한계 속에서, 일부 잘못 설정된 프레임워크 속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면에서 역할을 했다고 봐요. 첫 번째, 현행 헌법에 이렇게 고칠 게 많구나 하는 걸 보여줬고요. 두 번째, 이렇게 고치니까 더 아름답구나, 더 좋구나, 이 실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거보다 더 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열망을 불러일으킨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촛불 개헌은, 촛불 헌법은 침몰하지 않는다 그거 보고 좀 아쉽긴 해요. 원래 어떤 경우에도 시민혁명이 있고 나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표현하는 이제 개헌이 있어야 되거든요. 불란서 혁명은 2년 후에 첫 헌법을 갖게 됩니다. 우리 지금 1년 만에 무산된 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할 건 없고요. 그런데 이제 21대 국회는 앞으로도 2년 남았기 때문에 3년 후에나, 그것도 빨리 진행돼서 3년 반 후인데 3년 반 후에나 갖게 된다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해요. 그런데 저는 연내 개헌을 해보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내키진 않더라고요. 사실은 이따 질의응답에 나올 얘기를 미리 자꾸 하고 있는 감이 있네요. 아무튼 여기고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문받은 것보다 10분만 더 해도 될까요? 네.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제일 제가 초점을 맞춘 부분 권력 구조예요. 정부 형태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왕을 몰아내자는 게 촛불 시민혁명의 뜻입니다. 근데 제왕은 우리 가정 안에도 가부장적 제왕이 있고요. 직장에도 가부장적 갑질을 일삼는 사용자 내지는 뭐 기업주들이 있을 수 있고요. 다 모든 데 있어요 보면. 근데 특히
가정과 일터와 학교, 언론 이런 데를 먼저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사회혁명이죠. 그리고 경제혁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회민주주의고 이것이 경제민주주의의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투 같은 것이 지금 맹렬하게 이런 부분들을 추동하고 있죠. 또 뭐 칼기랜다. 대한항공의 그 갑질, 재벌 총수 일가 갑질 사건을 막 우리가 지금 바로잡으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사회의 미진한 사회 경제 문화적인 개혁들을 추동하는 힘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촛불혁명이 진짜 원하는 바라고 생각 들어요. 단순한 정치개혁을 넘어서요. 아쉽게도 현재 정치개혁이 올스톱된 것이죠. 18세 선거권조차 안 돼 있고 뭐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도 안 돼 있고 뭐 하나 된 게 없어요. 그리고 이번 개헌도 물론 안 돼 있고요. 또 선거제도 개편, 민심 그대로 정당 득표율, 연동형 의석배분제도 같은 아주 기본적인 대표의 정의도 이걸 확보하지 못한 상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촛불혁명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에는 성공했지만 의회에서 모든 게 막히면서 개혁의 기운 또는 기운은 오직 남북관계로부터만 오고 있고 대통령 부부의 개인기와 인품으로부터만 부부의 기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아쉽게도 그래서 참 어떤 게 우선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국회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이제 크고 작은 제왕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왕적 XX가 많은데요. 뭐 제왕적 교장도 있고 제왕적 교육감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제왕적 뭐 대법원장도 있는데 헌법기관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의 제왕은 세 개가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국회의원, 제왕적 대법원장이에요. 이 제왕을 몰아내고 합리적 형태로 재편하는데 정부 권력구조 개헌에 요체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왕적 대법원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또 제왕적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제왕적 대통령을 만드는 헌법적 법률적 요소인지를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불법적 편법적 요소가 많습니다. 대통령을 제왕적으로 만들어 왔던 것에는 국정원과 검찰을 정권의 수적으로 부린다. 이건 불법이에요.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악용한다. 이것도 편법이에요. 그 다음에 공천권을 행사해서 여당을 거수기로 만들고 그 여당을 통해서 국회를 통법부로 만든다. 뭐 이런 것은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합법적인 외피를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겠죠. 네? 엄밀하게 헌법 위반. 그렇죠. 엄밀하게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그렇죠. 운영하게 헌법 정신의 위반이죠. 촛불조항에 의해서 그렇지. 예. 그러니까 정신의 위반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제왕적 대통령제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당의 입장은 이런 지금까지 불법 편법으로 유지되어 온 제왕적 대통령제의 여러 차원을 정상화시킨다. 권력기관의 정상화 이런 거 적폐청산을 통해서 이런 걸 할 테니 이제부터 대통령 권한은 그다지 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여기에 결정적으로 이제 아쉬운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왕적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게 있는데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걸로 보면 첫 번째가 대통령의 이제 법안 제출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은 다 대통령 그러니까 정부 안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미국 같으면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제 중에서 독재로 치닫지 않은 대통령제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미국 헌법의 체크 앤 밸런스
그걸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부분에 대한 비교 연구가 대단히 아직까지 깊이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조금 한 것도 아주 깊이가 없다고 저는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한 건 아니지만 뭐 아주 깊이 있게 못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은요 의회하고의 연동돼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을 얘기하는 건 제왕적 국회의원을 얘기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제왕적 대통령이면 국회는 약한 거잖아요, 그죠? 국회의 권한은 약한 거죠. 국회의 공식 권한이 대통령의 공식 권한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약하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체 국회거든, 이거는. 그런데 우리는 국회가 무지하게 막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회가 사실은 굉장히 막강한 국회예요. 왜냐? 비교적, 상대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국회는 단일 국가의 단원제 국회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큰 나라들은 연방 국가거든요. 연방 국가는 연방의회가 있고 주정부마다 의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방의 주가 우리나라가 연방주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한 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회는요, 우리나라 국회가 수행하는 권한, 즉 국민의 세금을 걷고 세금을 부과하고 의무를 만들어내고 또 권리를 만들어내잖아요. 이걸 법률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오직 법률로서만 이 세 가지가 돼요.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고 조세를 부과하는 이 권한을 이제 법률만 가능한데, 미국서 법률은 누가 만드느냐? 50개 주의회와 연방의회가 만드는 겁니다. 대부분의 미국 시민의 삶은 50개 주의회가 만드는 법률에 의해서 규율받고 있고요. 연방의회가 만드는 법률은 예외적인 거예요. 주간 통상과 외교 안보에 관계되는 것 뿐이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간, 그러니까 주와 주 사이에 여러 상업 활동이 일어나잖아요. 통상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하기, 뭐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로 다 규제할 수 있어요. 뭐 건강 문제도 규제할 수 있고, 소비자 문제도 규제할 수 있고, 독점 문제도 규제할 수 있고, 교통, 수송 문제도 규제할 수 있고, 못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환경 문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회는 미국이나 독일에서 연방의회와 그 개수만큼의 주의회가 를 합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통령도 미국의 연방 대통령 트럼프와 현재 50개 주지사의 권력을 합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단일 국가는. 그러니까 연방제 국가라는 건 그만큼 강력한, 그 자체로 분권형 국가인 거예요. 분권형 장치의 최고봉입니다, 연방 국가라는 게. 인구 5천만쯤 되면 사실 연방제로 운영해도 괜찮은 인구 사이즈인데요. 특히 우리도 뭐 호남, 영남 뭐 다 나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단일 국가고, 단일 국가의 국회니까 아무튼 일반 시민들로서는 딱 국회 하나밖에 안 갖고 있는 거거든. 이 광역의회는 지방의회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거예요. 미국의 주의회는 국가의회고요. 스테이트 어셈블리입니다. 스테이트. 주 아래에 로컬 가버먼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군, 뭐 이런 카운티, 시티, 타운십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로컬 정부하고는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역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는 법률 제정권이 없거든요. 조례밖에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나라 국가 권력은 너무 집중된 권력이에요. 그래서 시민의 권력이 엄청나게 강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국가 권력한테 무지무지하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미국 같으면요, 주정부도 상대해야 되고 시티 정부도, 시정부도 상대해야 되고 주정부도 상대해야 되고 연방정부도 상대해야 되는데 다 관할이 달라요. 대부분은 시정부하고 놀고 조금 더 작게는 이제 주정부하고 놀고 관계되고 더 작게는 연방정부와 관계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 한 엔터티 한 권력 주체는 우리가 상대하는 것보다 훨씬 작은 거예요. 그 권력의 크기가. 그러니까 권력의 크기가 몹시 작은 것들 세 개를 상대하는 거하고 이 세 개를 합친 놈 하나를 상대하는 거하고 차이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불리하겠죠? 좀 작은 놈들은 뭐 여러 개 있어도 수월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시민의 권리가 훨씬 강화돼야 될 이유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 의회는요, 상하원제, 즉 양원제 의회가 아니라 단원제예요. 그럼 보세요. 미국 국회의원은 8,000명입니다, 여러분. 9,000명 가까워요. 왜냐하면 연방 의회가 535명, 상하원 합쳐서 주가 7,893명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개 합치면 8,000명 가깝거든요. 7,000 몇백 명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여간 7,800몇 명 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이 할 일을 거기서 8,000명이 하는 거예요. 희소 가치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파워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미국 국회의원에 비해서 몇십 배 파워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앞에만 쓰면 우리가 약간 작아져. 도란만 쓰면 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앞에서는 굉장히 작아지거든요. 미국 시민들은 똑같이 국회의원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우리보다 한 20배, 40배 조그만 사람하고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묘사하면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패가 망신한이 있더라도 국회의원 한번 하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게 이해가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양원제가 아니다 보니까 국회 자체의 파워가 센 거예요. 한 번 표결을 하면 끝이야. 근데 양원제 국회가 되면 두 번 표결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양원을 다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상하원을 다 통과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양원제가 56년 헌법서부터 만들어졌나 그렇고요. 60년 4.19 때 일단 중의원 참의원 양원제 내각 책임제 헌법으로 1년도 못했죠. 한 반년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경험이 아주 없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아무튼 양원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권력이 따블이 돼 있어요. 거기다가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요, 8,0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주의회 의원을 하든가 아니면 연방의회 의원을 해요. 그것도 주의회도 50개 중에 한 개만 해. 2개 주도 할 수 없어. 근데 우리는 50개 주의회를 다 겸하고 있고 연방까지 겸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 국회의원들은 주 아니면 연방인데 그것도 상원 아니면 하원에 속해. 그죠? 근데 우리는 상원 하원 의원을 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장관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 비리도 그런 거야. 이거 따따따블이에요, 이 권한이. 그러니까 어마막지한 거야. 거기다가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왕적 대통령의 한 측면인데, 이게 여러분들 국회의원 300명 중에 내가 장관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쯤 될까요? 여당 국회의원 중에, 아니 여당 국회의원 중에. 이제 야당이면 일단 장관은 못 된다고 보고 그래야 되니까, 거국 내각이 아닌 이상. 그럼 여당 국회의원은 151명일 거 아니에요? 초선 포함해서 다일 것 같은데요. 그죠? 150명이죠. 근데 미니멈 50명은 진짜 재선서부터, 뭐 요새는 초선도 장관 하지만 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선이고 비교적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한 명씩은 친구나 꼬붕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그런데 이 50명은 대통령 전환만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 편이에요? 대통령한테 노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저 친구가 국회에서 내가 낸 법안이나 내가 낸 임명안에 대해서 감히 따타부타 했어? 그러면 장관
리스트에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마막자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당 국회의원의 로망 아닙니까? 장관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당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겸할 수 있다고. 국무위원은 장관은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다 이렇게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제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장관하는 걸 우리는 내각 책임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완전히 안 맞는 거를 막 믹스해 놓은 거예요. 자기 이익 때문에. 이걸 포함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어떤 파워가 있냐면 미국 국회의원은 하고 비교해봐요. 미국 국회의원은 우선 입법 발언권들이 그러니까 입법권을 독점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입법 발언권을 이미 주고 있거든요. 미국의 많은 주가. 그 다음에 미국의 근데 우리는 여간 입법 발언권을 안 주고 있잖아요. 또 미국의 국회의원들,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개헌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분의 2 통과 안 하면 개헌안이 발의가 안 되니까요. 그리고 대통령이 발의해도 제적 3분의 2를 통과해야지만 국민투표에 가지 직접 국민투표에 가지 못하니까 철저하게 국회 주도형이고 국회의원 끝발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무슨 뭐 주의회만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년마다 헌법 개헌의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한다든가 의무적으로 국민투표에 붙여서 개헌의회를 구성할까요? 라고 물어보게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회 의원들하고 달리 따로 개헌의회를 구성하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잖아요. 그것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얼마 전에 그 홍문평가 누구 홍문정하고 누구더라? 염동열 이 불체포동의안 부결 때 받듯이 무기명이잖아요. 인사사안은 다 무기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국회 인사동의안들 있죠. 대통령 임명직에 대한 그렇죠. 미국에는 인사도 다 그렇죠. 100%죠. 그러면 100%죠. 미국 국회는 인사도 더군다나 미국 상원의회 의원이나 이런 데는 100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전부 다 전자투표기를 안 쓰거든요. 한 명 한 명 이름을 호명하면 아무개 그러면 예이 네이 이러면서 찬반을 얘기해요. 롤콜 방식이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막 찬반 반반 찬찬 반 이렇게 되면 야 이게 내가 캐스팅 보트네. 내가 7분의 1을 행사하겠네. 뒤로 갈수록 막 긴장 고조되는 거예요. 알파벳 뒷순서 사람들은 막 계속 그 상황에 놓여요. 알파벳의 앞 사람들은 전과가 없는 채로 자기가 아슬아슬하고 좀 떨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대체로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가면 되는데 끝부분에 있는 사람이 이제 결정타거든. 아슬아슬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든 중임 환실이 약간 소리를 내서 예이 네이 하면서 표시하거든요. 롤콜 보트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요. 어떤 것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 마다인데 우리는 국회의원의 특권이거든요. 이런 무기명 투표. 그거는 좀 국회 특권 말씀하신 거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사회 전체가 인사에 관련해서는 무기명 투표가 너무 관례화된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학교나 어디나 다. 예, 근데 이건 이제 국민의 대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비밀이 있을 수가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물론 국회 상임위원장을 누가 뽑는다. 국회직 있죠. 국회직 인사 정도는 무기명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그렇지만 국회 내부 하우스 어페어 아니야 그거는. 그거 말고 바깥으로 이런 체포동의안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자기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떳떳하게 발표를 하는 공표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명투표로 바꾸자는 거에 우리 시민들은 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다 반대하지.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한 이해 상충 사안이에요. 국민의 생각과 국회의원 생각. 네? 그러기 때문에 헌법 사항인 겁니다. 헌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대표자, 대리인이죠.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정하는 거거든. 아까 주권자, 정부 이렇게 복잡한 용어를 썼지만 사실은 지금 저 집주인하고 저 공인중개사하고 사이에 권한을 공인중개사가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는지 이걸 정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서비스의 조건. 그러니까 이 조건은 주권자가 직접 정해야지 이것을 대리인, 공인중개사협회가 정해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는 특히 주인이 직접 정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 정당법, 국회법 이런 거는 나는 전부 다 국민 투표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바로 국민들이 국민 투표로 뒤집을 수 있게 한다든가 뭐 6개월 안에 내지는 그냥 아예 국민한테 무조건 자동 부의를 해서 국민 투표를 시킨다든가 해서 특별한 그 허가를 받아야지. 안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리인이 대리인의 사용 조건을 설정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권한은 미국의 국회의원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너무 센 거예요. 특히 미국에는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가 대표적인데요. 선수 제한법이 있어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평생 국회의원 8년, 누적 8년 제한제입니다. 평생 누적. 그러니까 하원의원 4년, 상원의원 4년, 하원의원 8년, 상원의원 8년. 그 다음에 한 번 했다가 떨어졌어. 그럼 그 다음에 한 번 하고 그만이에요. 딱 2번. 평생 누적. 지속한 거예요. 이것을 국민에게 물어보면 얼마나 국민들이 반길까요? 무지무지하게 반깁니다. 80% 가까이가 해야 된다고 여론조사에서 나왔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입법 발의권이나 국민 개헌 발의권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일 좋은 방안은 뭐냐면요,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 국회의원은 미국의 하원의원이 한 6,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 8,000명 국회의원 중에 2,000명만 상원의원이고 6,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하원의원인데 이 하원의원의 90%가 2년 임기예요. 연방 하원의원은 다 2년 임기고 50개 주 중에서도 45개 주의 하원의원 임기가 2년입니다. 12개 주의 상원의원 임기도 2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2년, 임기가 2년이라는 건 권력 보장 기간이 2년이라는 뜻이고 심판 주기가 2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2년으로 줄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국회의원들의 긴장도, 성실감, 성실성, 책임감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일반 민심과의 괴리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 이제 딜레마인 거예요. 이거 국민 개헌안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거야말로. 왜냐하면 헌법에 4년이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가혹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양보하고 싶어요. 오케이, 임기는 4년으로 하자. 그러나 총선 주기는 2년으로 하자. 어떻게? 예, 개헌 후 첫 총선에서 뭐 국회의원을 400명으로 늘렸다고 치고 400명을 뽑았잖아요. 그럼 200명은 임기 2년을 주고 200명은 4년을 주는 거예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러고 나면 2년 있다가 200명 뽑아야죠. 그 다음에 또 2년 지나면 또 200명 뽑아야죠. 그 다음에 또 2년 지나면 또 200명 뽑아야죠. 그러니까 2년 주기 절반 총선을 2년 주기로 제도화하자는 게 저의 주장이에요. 이렇게 되면 선거 비용이 1원도 더 들지 않고, 그죠? 4년에 400명을 하나, 2년에 200명씩 하나 똑같잖아요. 선거 비용 보전 액수나 이런 게.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반발도 좀 줄어들죠. 계속 2년 하면 너무 힘든데 딱 한 번만 재수없는 놈 절반만 2년이니까 좀 용서가 가능하잖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라도 해서 심판 주기를 2년으로 함으로써 우선 행정부의 심판 주기를 2년으로 중간평가를 제도화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절반 총선을 하게 되면 이거 여야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에요. 그 대신 4년 주기 4년 임기 4년 주기 총선보다는 변동폭이 좀 작죠. 왜냐하면 2년 절반은 대통령 임기 시작할 때 하니까 여당에 좀 유리하고 여당이 될 정당에, 그 다음에 이제 2년 지나서 중간평가 절반 총선은 정권 심판이니까 여당에 조금 불리하고, 이렇지만 변동폭은 조금씩 작을 것이라서 오히려 심판 주기는 늘리면서 우리가 변동폭은 조금 작게 가져가고 사회적 비용은 안 늘리고 그런 일석몇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논의하고 싶어요. 과연 제왕적 국회의원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헌법안들 내지는 입법안들이 무엇이며, 특히 제가 내놓은 2년 주기 2년 임기안과 4년 임기 2년 주기 절반 총선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말씀 정말 두서없이 얘기했네.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